제 강의 시간이 약속이 이제 1시간 20분이니까 2시 20분에 끝나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강의할 땐 늘 빨리 끝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저는 강의 시간에 혼자 이야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대답은 안 하시면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밤을 샐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강의안을 쭉 넘겨보니까 몇몇 가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제목이 목회 다음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참 솔직하고 정직한 그룹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 다음에 대한 우리들의 답이 아니고 우리들의 고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답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와 고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가 참 다르지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답을 찾아요. 사시선다 늘 경험하면서 사셨지요. 여기 젊은 목회자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해요. 여러분들 수능 세대지 그 이후 세대는 아니시죠, 그죠? 네. 뭐 수능 세대에 계시죠. 학력고사, 본고사도 계시고, 그죠? 뭐 사시선다 하던 사람들이 오시선다, 육시선다로 바뀐 거 외에는 그다지 도덕이나 윤리도 우리는 이렇게 주관식으로 자기 의견을 쓰기보다는 1번에서 몇 번 사이에서 이렇게 가장 답에 가까운 거 있으면 골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답을 선택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상황에 대한 좋은 질문을 만나고 그 질문 속에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훈련이 참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팀이 정하신 이 세미나의 주제가 목회다움에 대한 고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평생의 고민입니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40년 넘게 목회하신 분인데, 신학교 다니는 후배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나 했대요. 목사님, 목사의 길이 뭔가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 대답이, 목사가 누구인지 질문하며 사는 것이 목사로 사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더 하셨대요. 그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시간에 이르면 목회를 간도라. 무언가 다 알아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알고 있는 것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 속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목수인데 가지고 있는 도구가 망치밖에 없어요. 목수면 여러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망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망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전부 다 뭘로 보이냐면 못으로 보여요. 그래야지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망치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망치 하나 있으면 난 집 다 지을 수 있다. 모든 걸 다 두드리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자랑할 수 있죠. 이 망치로 난 40년 동안 집 짓고 살았다. 이 망치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인데, 코로나라는 게 터졌어요. 딱 코로나 터지고 가장 먼저 이렇게 느끼셨던 느낌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한국에 코로나가 처음 터진 날이 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됐나요? 한 5달? 긴 시간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코로나라는 게 탁 터지고 딱 다가왔을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고요. 또 지나가겠지. 또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지나가겠지, 뭐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었어. 뭐 신종플루도 있었고, 뭐 메르스도 있었고, 이러다 넘어가겠지, 조금 조심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보세요,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뚝뚝 떨어져 있고, 원래 가평에서 모이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니 뭐 가평에서 모였으면 지금보다 훨씬 분위기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틀, 망치만 생각했던 분은 코로나를 뭘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망치예요. 이건 두드러 패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왜 당황하냐면 망치로 해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얘 도대체 뭐지? 지금 우리가 갑자기 변화를 만났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변화 앞에 딱 섰는데 이 변화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변화의 성격이 어땠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전면적인 것이었어요. 모두가 겪어도 우리는 괜찮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지금 지구상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모든 나라의 공항이 폐쇄돼 버렸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섬나라가 돼 버렸어요. 외국 여행 편하게 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하루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공항이 텅 비어버렸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가장 큰 그 영향을 받았던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어떤 거예요? 네? 예, 관광. 또요? 항공. 네, 그런 것들입니다. 유럽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근에 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경 열고 우리 좀 관광 좀 하자 그래요. 유럽이 왜 그런 이야기 할까요? 네? 안 들려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 관광이 유럽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굳이 관광 안 해도 먹고 살 수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감으로는 알겠는데 숫자 같은 거 딱 생각하려니까 답답하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걸 판단해요. 그리고 그 관성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져버려요. 근데 그 방식에 맞춰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을 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이 국경을 다 폐쇄하고 봉쇄했다가 지금 풀려고 합니다. 근데 유럽 전체의 그 어떤 그 생산량에 비해서 보면 가장 적게 봐도 관광으로 유럽이 먹고 사는 것이 10%가 넘어요. 최소로 봐도. 그래서 지금 계속 국경을 폐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럽 전체의 10% 정도 되는 부는 다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연관된 분들까지 좀 포함시키면 좀 많이 좀 과장해서 확대를 하면 20%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럼 5명 중에 1명은 이 국경을 여냐 마냐의 문제에 지금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피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큰 변화 앞에서 지금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변화 앞에 있는데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나? 지금 여러 시간들이 지났는데요. K-방역이라고 지금 막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팝 뭐 이후에 지금 새로운 한류가 한국식 방역이 이제 한류가 돼 버렸잖아요. 그 모델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국가별의 어떤 그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중국식이에요. 어떻게 해버렸어요?
완전히 사회를 막아버렸죠. 우한이라는 도시나 이런 데를 다 경계를 막아보니까 너네들 못 나가. 뭐 사회주의 국가고 통제가 되는 시스템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처벌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데를 다 막고, 심지어 이 다리도 중간에 바리케이트를 쳐버렸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스타일이면 스웨덴식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비둬라. 국민의 한 60% 정도가 그냥 코로나에 다 걸리고 나면 집단적으로 면역이 가능할 거다. 그냥 내비두자.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십시오라고 풀어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사망자가 우리나라도 몇 배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했어요. 잘못했다고. 그 중간쯤에 한국의 모델이 있어요. 강하게 사회적으로 통제하면서 개인들이 거기에 참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적 스타일이 가장 좋은 거라 그래서 세계가, 전 세계가 지금 배우면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한국이 표준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얘네들은 이게 가능했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매일같이 만나는 뉴스나 여러 유튜브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아주 좀 그 평균적인 이야기들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굉장히 떠다녀요. 우리가 성공했니 말았느니 음모적인 어떤 해석들도 있고 쫙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리더이세요. 지금 한 100명 계신 건가요? 네? 80여 분. 80명 정도가 있으면 80개의 생각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80명이 80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생각이 리더의 생각이면, 지도자의 생각이면 그것은 좀 객관적인, 그리고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변화의 시대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이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또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강의 중간에도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몇몇 집단이 있지요. 기억나시죠? 어떤 집단들이에요? 교회가 먼저 나오시네요. 정치인들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정치인들, 언론 이럴 줄 알았는데 교회가 왜 욕 먹었죠? 신천지, 신천지 빼고요. 신천지는 저희들 긴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빼고 교회가 왜 욕 먹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가 먹어갖고요. 네. 정강훈 목사 때문에요. 그거 어땠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두기 안 하고. 방역 시스템 안 갖추고 모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런 거 걸려 있어도 이렇게 모이면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헉. 자,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 반응이 어땠나요? 네? 광신이라는 단어를 넘어가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말들을 조사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무식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고 미친 듯 믿는다, 맹신, 광신, 이걸 넘어가서 이 사람들 무식하다라고 돼버리더라고요. 무식한 집단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무식한 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냐는 거예요. 변화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강의 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나 적어드렸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는 사건사가 아니라 국면사다라고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사건은 이런 거예요. 개별 사건. 아,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네. 그럼 우리가 이거 사건이라 그러면 예전에 메르스처럼 좀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뭐 좀 지나가겠지. 이런 건 사건사라고 해요. 근데 국명사라는 건 뭐냐면 판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 50년 정도 유지될 만하게 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를 국면사라고 해요. 지금 그 사회과학자들이 지금의 이 사태를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하고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 근데 어제 뭐 TV에서 반영되기도 했는데 제 심포지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하고 늘 붙어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그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걸 모르니까 무식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코로나 그게 뭔데?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당황되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게 돼요.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다가왔어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전면적으로 될지도 몰랐죠. 그리고 자기들에게까지도 해당될런지 몰랐어요. 이런 변화 앞에서 그럼 우리가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해석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러면 그 해석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달리 번역하고 해석해야 돼요. 사회학자들이 어떤 해석을 해놨다. 그럼 그걸 가져다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목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시차가 생겨요. 근데 그 시차 동안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다 유보해야 돼요. 목양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많이 교회가 역할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정리될 때까지 우리는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냐?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리더라면 그 지체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뒤로 미루고 또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그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지체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죠. 그건 우리의 무능력이고 무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읽어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난세 때 영웅도 나타나지만 난세 때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온갖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 답 주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다 조심하십시오. 마이크 빼고 이야기할게요. 90% 이상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코로나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회과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가장 코로나 시대에서 확실한 건 불확실하다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불확실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변화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땐 이 변화가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뭐지라고 하면 당황해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세 개 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변했는가?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무엇이 변할 것인가? 변화라는 것이 큰 덩어리로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미 변한 게 있고요. 지금 변하고 있는 게 있고요. 변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게 있어요. 이 질문 세 개만 봐도 이건 변했네? 이건 안 변했네? 근데 이건 변하고 있네? 이건 변할 것 같아? 이건 안 변할 것 같아. 이미 변한 것들이 있어요. 변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변화도 이렇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화 속엔 늘 있어요. 지금 볼까요? 예배 드리시죠? 코로나 터지고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뭐는 예배 드리는 방식은 바꾸셨죠? 요즘 새로운 말이 생겼잖아요. 현장 예배? 그런 말 없었어요.
2019년에 미리 땡겨서 현장 예배라는 말을 쓰신 분 계세요? 온라인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썼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을 이용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일까? 뭐 이런 것도 뭐 서너 분씩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일까?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합 예배, 현장 예배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20년에 거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이 종교 단체들이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뭐는 바뀌었어요? 예배하는 방식은 바뀌었어요. 보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변하는 것도 있지만 흐름과 과정과 경로가 있어요. 그 지점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서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80분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이야기잖아요. 그럼 한국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워낙 세계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계적인 답을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 코로나 시대에 세계교회가 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자.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한국교회가 갈 대안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한국교회 전체를 고민할 분들의 몫이고요. 오늘은 뭘만 하면 될까요? 여기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성락개혁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락개혁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찾으시면 돼요. 철저히 세계적으로 생각하지만 철저히 지역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담론을 만났다고 할수록 더더욱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필요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 그러면 그런 대안은 없어요. 하나의 문제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존재하냐? 없습니다. 그건 이론의 세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공대 출신이에요. 저는 화학공학과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학문들보다 어떤 LIU를 줄이고 그걸 L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뭐 공대 출신도 계실 거고 아마 그런 어떤 산업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자동차나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떤 메이커에서 차를 찾아보면 똑같은 메이커, 똑같은 브랜드의 차를 샀는데 내 차는 멀쩡한데 옆에 있는 분은 자꾸 그 공장에 들락날락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면 댓글도 어디 차는 못 쓰겠어 막 올리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확률상 모든 프로세스를 통과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균질하게 안 나와요. 굉장히 이제 잘하는 팀은 한 95%까지는 되고 한 5%는 이제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운 없으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 80%만 되면 냈다고요. 그러니까 8대는 괜찮고 2대는 고장 나는 거죠. 복불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실력이 점점 더 낮은 회사로 가면 2대 중에 1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1대는 계속 이제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솔루션이라는 건 그래요. 100% 해결책을 찾겠다? 그건 이론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변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목회적으로 잘 대응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고유의 역할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면 꼭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100%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문제, 지금 우리라는 것은 이 개혁, 이 교회들 안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올해 말까지 유효하고 내년에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때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 속에 늘 어떤 게 있냐면 한 번에 어떤 결정을 하면 적어도 몇 년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거긴 전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의 이 판이
변함없이 그대로 갈 거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기반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세운 그 계획이 그대로 가도 돼요. 근데 지금 하반기 계획을 이미 이제 다 세웠잖아요. 그 기업들이. 근데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어떤 뭐 경제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계속 어떤 리포트들을 내는데, 지금 리포트가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올해 안에 코로나를 잡는다면 이라는 if, 하나는 잡을 수 없다면 하는 if. 그래서 두 개의 시나리오를 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좀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올해 안에 코로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내년에 한국 경제가 얼만큼 발전할 거냐? 3%까지 이상 발전한다고 보는 리포트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런데 올해 안에 코로나를 못 잡는다면 마이너스 2% 이상 어려워질 거다. 5대5 확률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기반이에요. 기반 자체가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안을 안 만드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내년에도,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목회적으로 볼 때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나서 내년에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올해하고 똑같이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하나의 어떤 도구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양 생각하고 하나의 도구만 들고 이것이 옳다, 나머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망치로 때려잡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변화 앞에 있는지를 겸손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강훈 목사 개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꽤 있죠. 교계 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분들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살아온 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성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 긍휼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해결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멘붕이 오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도자인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미 내가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무엇으로 이 일을 대체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변화되는 경로를 보면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작년 12월에 중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코로나가 지금 서로 싸우잖아요. 유럽이 먼저다, 뭐 중국이 먼저 싸우는데 어쨌든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어떨까요? 일단 여러분들 마스크는 안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들의 흐름을 보면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사람이에요. 만약에 요즘 한국에 정은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떠버렸잖아요. 작년에 그분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은경을 보유한 나라가 되면서 갑자기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 질병관리본부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의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 얼굴의 모습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까지 사람들이 다 정리해서 띄워놨더라고요. 그죠? 우리 속에 영웅이라 그러면서.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면,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무원이 언제 됐어요? 이번 정부 때 처음 공무원 된 분인가요? 아니에요.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를 했는데 묵살됐어요. 그리고 메르스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PT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PT를 하면서 유행병들이 오면은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 했던 분이 그 정윤경이라는 분이었대요. 메르스 사태 끝나고 그분이 강등돼서 이렇게 좀 한직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이게 문재인이라는 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분을 다시 가장 큰 책임자 위치에 올려놨던 거예요. 이게 터질 줄 알고 올려놨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작년 10월인가 이분들이 시뮬레이션 한 게 있대요. 코로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유행병이 돌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막아야 될까 해서 그 여러 학자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시뮬레이션 했던 게 있답니다. 그럼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다. 근데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보시면 변화를 보면 사건, 사람, 그리고 그걸 통합하는 사회, 그 안에 사물들이 있어요. 한참 터지고 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게 마스크죠. 마스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스크 대란 터졌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처음에 마스크 쓰면 막 욕하고 그러다가 지금 다 쓰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보고 너 마스크 왜 안 썼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뉴스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뒤에선 쓰고 있었어. 이제 인터뷰해야 되니까 벗은 거야. 그 언론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마스크 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 근데 그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공화당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나는 이제 마스크 안 쓴다. 뭐 이걸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래요. 근데 어느 날 만약에 트럼프라는 그분이 마스크를 썼다, 사물 하나 바뀐 거잖아요.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까지 코로나가 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수십만이 지금 사망을 하는 상태인데도 대통령이 마스크 안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 후에 보니까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사인일까요? 위기가 더 심해졌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이 네 가지를 한번 보세요.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역할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는지 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굉장히 했다가 생활 방역으로 돌렸죠.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했어요? 국가가 했어요. 국가라는 사회가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지하철 타시는 분들 한 분, 두 분, 되게 자가들 사용하세요? 버스 뭐 안 쓰세요? 저 리더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좀 해주십시오. 의도적으로. 정말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만나실 수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3월 한 두째 주 정도 됐다. 우리가 다 지금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다 마스크 했겠죠. 앉아서 조용히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저쪽 끝에서 누군가 콜록콜록콜록 했어요. 사람들 표정이 어떨까요? 그쪽 딱 쳐다보고 거의 그냥 그 눈으로 그럴 거예요. 예전에 그랬나요? 얼마 전부터는 지하철에, 버스에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아예 승차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보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에게 낯설지만 다가왔던 단어들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를 둔다는 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우리는 자꾸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래요. 처음에 이 단어가 너무 싫었어요. 거리를 두고 살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마스크, 방역, 검역, 해외 유입, 재택근무, 냉선, 손 씻기, 드라이브 스루. 예전에는 가끔씩 들어보던 단어인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이 단어들이 더 자주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아니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사라진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더 많아질 것 같다. 네,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존과 다른 생각 하나가 바뀌어버린 게 공간, 경계, 거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옛날하고는 달라져 버린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개인과 사회. 예전에는 그냥 나 혼자 이러면 됐는데 요즘 어때요? 사회가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 사실 우리가 거의 보면 어땠냐면 지구촌이라고 하나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일 벌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다 문 닫아 버렸어요. 이웃도 없어요. 그냥 다 문 닫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다 문 닫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현실 세계에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상세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이 잘 버틴 게 몇 개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 때문이죠. 우리 안 굶어도 됐잖아요. 배달 음식 열심히 시켜 먹고 온갖 생필품 다. 그래서 택배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메시지 많이 썼습니까? 고생하신다고. 근데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곳이면 어땠을까요? 자, 코로나 똑같이 터졌어요. 근데 우리인데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웃지 마세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똑같은데 그 가상세계를 연결해주는 그 도구들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 싫으시죠? 그런데 이제 표정 바꾸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10대 사역 하시는 분들, 10대 사역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전부 다 성년 대상의 분들만 참석하셨어요? 어머나,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10대 사역 하시는 분 없으세요? 주일학교? 그 부서를 나눠서 하시나 봐요. 그러면 네? 근데 왜 손 안 드세요? 그러면 저 시간 넘겨버릴 거예요. 지금 40분인데 10대 사역 하시는 분들 거기 계세요. 평소에 스마트폰 아이들 많이 쓰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니면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라세요? 그러니까 보급 자체가 덜 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보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아프시죠? 근데 지금 원격 교육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 스마트폰이나 패드나 노트북 없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런 이야기 나왔죠. 근데 작년 분위기만 해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패드 쓰면 우리가 어떤 걱정했어요? 저 게임 중독되고 돌 될 텐데 걱정 안 하셨어요?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다른데요? 보세요.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나니까 공간, 경계, 거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일 수 없었다면 끔찍하죠. 그런데 작년만 해도 우리는 모인다는 건 직접 모이는 거 외엔 나머지는 굉장히 부차적이거나 그런 걸로 인식했어요. 근데 지금은 천만다행이다 까지 와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변해갈까?
우리가 목회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감성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세상은 한없이 변해버렸는데 우리는 그 변화 이전에 갖고 있었던 기본 틀로 그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조금은 해결돼요. 왜냐하면 우린 옛날 방식,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우리의 교회를 유지해 왔고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 방법도 아예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예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단 1%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림자의 영역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될 옛 방식과 함께 우리 자신에겐 낯설지만 새롭게 배우고 개발하고 익혀가야 되는 새로운 방식을 함께 손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진부한 사람이 돼버려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나테이지 홀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말이야 우리 이런 식으로 사역했거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꼰대 되는 거예요. 꼰대 사역자 되는 거예요. 지금 변화를 읽고 우리가 뭐가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룹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흑이 백이 되는 변화가 아니라 사는 방식과 정책 방향, 관리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 똑같이 밥 먹어요. 똑같이 잠 자요. 똑같이 여행해요. 근데 여행의 방식, 밥 먹는 방식 이런 게 바뀌어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올해 처음 여행을 갔어요. 혼자. 지금 여행 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외국은 못 가니까. 그래서 해외로 갔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나요? 네, 제주도 갔다는 이야기예요. 네, 해외란 말은 뭇 바깥이란 뜻이니까 저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외국 사람은 거의 없고요. 국내 분들이 채웠더라고요. 그런데 버스 타고 다니는 관광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둘, 많아야 넷, 아니면 혼자. 여행은 해요. 근데 여행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해야 될 일이 바뀐 것보다는 그 해야 된 일을 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것이 전 세계의 교회나 어떤 이런 기관들뿐만 아니라 산업에 해당되는 팀들도 그래요. 얼마 전에 기사 하나가 떴는데요. 스타벅스예요.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 쪽 기사인데 사람이 모여야지 돈 버는 대표적인 그 매장이 스타벅스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이런 기사가 떴어요. 캐나다에 있는 매장 중에 한 거의 대부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접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타벅스가 바보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이 그 원격으로 주문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로 바꾸겠다. 매장을 그렇게 바꾸겠다. 그런데 스타벅스 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어떠냐면 노트북 하나 펴놓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업무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도 매장 내 테이블을 치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인데는 큰 일이거든요.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 저는 책을 전부 다 스타벅스에 썼어요. 도서관이 아니라 스타벅스에 썼어요. 제 책은 참 스타벅스 코리아에 헌증해도 돼요.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늘 썼는데 이게 어떻게 됐지? 뭐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 끝에 보면 지금 현재 스타벅스 CEO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옛날 방식의 모든 매장을 다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하고 특별히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매장들은 남기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환을 해요. 그런데 이 기사 밑에 보면 내년에 스타벅스 매출이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지금 현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럴까요? 네? 지금의 변화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인식한 거예요.
지금처럼 최고의 효율이나 효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계속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슬픈 소식이기도 해요. 대면을 중심으로 하던 팀이 대면하는 사업을 줄인다? 그럼 거기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잃어요. 근데 이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는 팀들이 우리는 옛날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옛날 방식을 그대로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 정리할 때 적어도 이 5가지 관점에서 좀 반성하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태학적 관점인데요. 생태학적 관점이란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지금의 문제가 생겼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동물에게만 해당되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에게 왔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환경을 파괴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잘못된 문명을 만들고 있는 그 결과로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온 방식, 이 문명에 대해서 성찰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가장 근본에 대한 문명에 대한 성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학적 관점인데요. 어땠습니까? 국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정부는 점점 작아졌어야 하고요. 민간, 개인이나 이런 쪽에서 더 해야 된다 그러고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하려면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부가 무슨 뭘 하려고 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런 상황을 바꾸면서 국가의 역할, 착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베라는 사람이 전후 일본에서 총리를 가장 길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근 인기가 어때요? 바닥이에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만약 코로나가 안 왔으면 아베 지금까지도요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국가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니까 아베의 그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트럼프도 재선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뚝 떨어졌죠. 뭐 때문에요?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케인즈주의 복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전까지 많은 시간 동안 어떤 경제에 대해서 그 어떤 키를 잡고 있는 것이 민간으로 다 가고 시장으로 가야 된다 그랬지 어떤 정부의 개입이나 역할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저희들에게 지금 뭐 주어졌어요? 다 받으셨죠? 좋으셨어요? 싫으셨어요? 2차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이젠 비접촉하는 비대면 사회로 가요. 그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사람은 대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지금은 비대면 사회가 도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온라인 사회 했는데 점점점 이것이 더 강하게 다가왔죠. 그다음에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세계화해서 전체 뭐 어떤 국경의 의미도 없고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각국 도생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기본적인 어떤 그 전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큰 그림을 보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건사 간의 국면사예요. 이건 적어도 2050년까지는 이런 어떤 그 21세기 전반부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위험은 글로벌 위험 사회라 그래요. 옛날 같으면 뭐 스페인 같은데 어디서 어떤 전염병 하나 돌았다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까지 오는 건 이제 하루 이틀이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 위험 사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회라고 안 그래도 그런데 2.0으로 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네트워크를 기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기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그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어플들이 작동 안 한다 그러면 미쳐요, 그죠? 은행에 가서 업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어떤 분에게 돈 보냈다 그러는데 그분이 돈 안 받았다고 우기면 어떡하실래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숫자가 왔지 돈이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언제 돈 보냈니? 숫자 보냈지 뭐 이러면.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없죠. 근데 네트워크 사이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다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트렐레마가 뭐냐면 두 가지가 겹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딜레마라 그러는데 세 가지가 겹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트렐레마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지금 그 해당되는 세 가지가 뭐냐면 개인주의, 가족주의, 국가주의 세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나, 그리고 가족, 국가. 나를 중심으로 하면 국가는 덜 개입해야 되죠. 근데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국가가 역할해 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려워지고 나니까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20대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막내 보고 늘 이야기해요. 예전에 뭐라 그러면 말을 안 들었거든요. 야, 확진자가 오늘 50명이 넘는데 어딜 나가? 걱정해 주는 건 좋은데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문자 하나 남겨요. 아빠도 조심하세요. 이 세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동영상 하나가 떴어요. 20대 사람이 이제 자기가 좀 실수로 그 코로나에 걸린 분이 좀 어려움을 이제 겪어낸 뒤에 이제 영상을 띄웠더라고요. KBS에서 방영이 됐었는데 젊은 분들에게 제발 조심해라. 나도 되게 힘들었지만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든 거 그래서 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것도 띄웠더라고요. 이 세 가지 속에서 부딪히는 거죠. 또 하나는 헤게모니를 갖는 가장 큰 힘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 미국이 힘세요. 옛날 같으면 이런 큰 사회적인 국제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등장해서 이 사건 전체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러이러한 거야라고 딱 정리를 해주고 해법도 딱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경찰처럼 딱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러면 G2가 중국인데 그러면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사람들이 쳐다봐요? 아직 그러기에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작년하고 지금 한 5개월 사이에 변해버린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처럼 세상 빤하지 이런 큰 힘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그게 지금 작동 안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목회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좀 작은 이야기, 그러나 큰 이야기 중에 가장 큰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나 홀로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은 안 맞아요. 홀로면 홀로고 사회면 사회인데 나 홀로 사회예요. 2018년이니까 이미 분석이 끝났죠. 그 2018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그 표준 가구가 1인 가구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표준 가구 하면 4인 가구였거든요. 그런데 4인 가구가 지금 25%가 안 돼요. 1인 가구고요. 2018년 기준으로 29점 몇 %예요. 그런데 작년 기준 2019년 하면 30%가 이미 넘어요. 그러니까 가구 하면 이제는 1인 가구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자, 다 목회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목회한다, 가정신방한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리던 게 뭐예요? 기본적인 가구를 그릴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기본으로 있고 거기에 아이가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는 뭐가 기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 틀을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하고 맞지 않는 도구를 일본어로 쓰는 거예요.
왜 스웨덴이 그런 모델을 쓸 수밖에 없었냐면 스웨덴은 1인 가구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대개 그런 걸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한국보다 훨씬 더 1인 가구가 많은 사회예요. 그러니 개인의 통제, 그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기보다는 개인의 몫으로 둔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미 1인 가구가 표준 가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정책이나 모든 것이 1인 가구를 기본으로 두고 지금 세팅을 해가는데, 목회를 하는 우리들은 예전의 틀 그대로서 자, 우리가 신방 계획을 잡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 부부가 있는 팀부터 먼저 하고 1인이 사는 건 2차로 잡아요. 신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다면 이미 앞서 가신 거예요. 이 나홀로 사회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더 자세히 보겠지만, 두 번째는 새로운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나홀로 사회의 특징이 뭐냐? 개인 1인 가구, 그 다음에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부딪히고 있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위험이 생기면 그 개인의 몫이 돼버려요. 고독사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어제 한 학자가 보여줬던 도표인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20년 격차가 있어서 정말 비슷하게 가는 곡선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인구 곡선이에요. 일본의 20년 전 모습을 지금 한국하고 딱 해서 도표를 두면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일본이 정말 어렵게 경험했던 게 뭐냐면 1인 가구들, 특별히 1인 노인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많아서 외롭게 죽는 노년층이 많은 것이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NHK나 이런 어떤 국가기관을 통해서 수도 없이 그런 것들 캠페인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가올 수 있는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가구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들이에요. 그건 우리 목회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목회의 돌봄의 첫 순위에 그분들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전의 방식대로 이미 가족이라고 해서 둘, 셋, 넷 혹은 다섯, 여기에 먼저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면 이 사회적 문제, 이 목회적 문제를 우리는 2차, 3차로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문제들이 더 드러난 거죠. 코로나 터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친구들 손 붙잡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지만 같이 주일학교 올 수 있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 지금 어떻게 됐나요? 가장 가슴 아파요. 누군가 우리가 손을 붙잡고 올 수 있었던 사람들, 어떤 가족이라는 시스템 밖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 가족이라는 시스템에서 도울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우리가 이제 약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고립. 예전에는요, 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뭐 어느 대학 나왔냐, 고향이 어디냐,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게 작동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사회적 자본 아닙니까?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학 때 만난 건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대학 출신인 거 알고 그날 갑자기 친해져 버렸어요. 우리 사회가 그랬어요. 외국도 그래요. 어떤 연인이라는 게 작동해요. 그런데 나홀로 사회가 되면 그런 연인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게 날 돌봐주질 않아요.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많으냐. 제가 동문회가 여러 개거든요.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녀서. 근데 그게 저를 먹여 살려주는 시대가 아닌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 동문들 힘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수 있으니까,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나홀로 사회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긍정과 부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인 가구, 이혼이나 별거, 사회적 고립,
게다가 비혼, 만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해요. 그러니까 20대나 30대의 1인 가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 독신 가구. 자, 이거는 단순한 퀴즈입니다. 청년들 세대의 1인 가구가 많을까요? 한국에. 노년층의 1인 가구가 많을까요? 네? 노년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정확합니다. 훨씬 그쪽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어때요? 돌봄을 드려야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장수 사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할 역할이 느나요, 주나요? 늘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분들이 사회적인 생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교회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많아지는데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헌금은 줄어들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 20대, 30대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서 뭐 고수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좋을 텐데 그런가요? 아니요. 그들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지금 청년 세대 중에 25% 작게는 많이 보면 50%가 취준생이에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실직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 우리가 지금 목회하는 이 세상의 기본적인 판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해결될 건가? 아니면 이것이 지속될 건가? 어떨 것 같으세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좀 해결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가 기본적으로 터졌어요. 터지면서 가장 많이 충격을 받았던 산업이 어떠냐면 대면하는 서비스업들이었어요. 식당에서 직원들 줄여요. 여행이나 이런 쪽에 수많이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단기적으로 일했던 분들의 자리가 싹 다 없어졌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목회하는 우리의 식구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보죠. 이중적 누노멸 시대인데요. 이게 원래는 2008년 그 국제적인 어떤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등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고치면 새로운 상식이에요. 이전까지는 열심히 뭔가 하면 경제는 발전하는 것이고 제대로 못하면 경제는 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나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한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잘 될 수도 있어, 이런 거예요.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저기 오늘 저녁에 로또를 하나 사셨다고 합시다. 평소에 안 사시죠? 네. 사도 안 사는 척 해야 돼요. 네. 사셨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그거 하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그거 저기 로또 당첨 막 하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확실해요? 자, 토요일 날 로또가 된다 안 된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아니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안 돼요. 확률상 될 일이 없잖아요. 이런 건 확실한 일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확률상 정말 작은 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거는 불확실한 일이 아니라 확실한 일이에요. 되면 기적이고 다른 말로 은혜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될 것 같으면 다 사죠. 그렇잖아요. 이런 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불확실한 건 뭐냐면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어떻게 알아요? 던져봐야 알아요. 근데 내가 앞면에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뒷면 나오면 꽝이잖아요. 이게 반반일 때가 불확실한 거예요. 경제적 불확실한 게 뭐냐면 내년에 우리 경제가 좋아질까? 더 나빠질까? 좋아진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식당 하는 사람이에요. 2달만 견디면 확실하게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빚내요, 안 내요? 근데 2달이에도 좋아질지 나빠질지 몰라요. 그러면 빚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아질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나빠진다 그러면 오늘 당장 뭐 해야 돼요? 폐업 신고하고 직원들인데 어떻게 위로해서 빨리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2달만 견디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을 때 내가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이런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뭔가 잘하기만 하면 답이 있었던 시대인데, 이제는 그렇게 똑같이 잘하더라도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나 이런 국가나 시나리오를 만들 때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4개를 만들어요. 어떤 거냐? 가장 좋은 시나리오, 적당히 좋은 시나리오, 그냥 그런 거, 최악의, 이 4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대체할 수 없으니까 늘 그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전보다 뭔가 리더들이 새로운 어떤 변화 앞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때 늘 조심스러웠어요. 그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늘 경험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뭐냐면, 내년에 중국 경제가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호황이 되면 우리는 덕분에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가 나빠질 것 같대. 그럼 중국하고 등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늘 불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 값이었어요, 지난 12년 동안. 근데 또 하나가 먼저 터진 게 뭐냐면, 이제는 위험의 뉴노멀이에요. 코로나가 이번 가을에 다시 유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더 심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 하나만 짜면 돼요. 우리는 그것만 짜고 있었는데 가을에 돼서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목사님 어떡할까요? 당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이것도 몰랐어요? 남들은 다 저기 지금 뭐해서 뭐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가지의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불확실성. 뭐냐? 하나는 경제적인 불확실성, 하나는 위험의 불확실성. 근데 이 2개가 물려 있어요. 보세요. 경제적으로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유행병이 또 돈다 그러고 말을 하게 되면 경제에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 2개가 물려서 이제 앞으로 적어도 10년, 20년은 계속 굴러갈 것이 기본적인 시대가 돼버린 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재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들쭉날쭉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교회 재정이 늘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교인들이 헌신을 하려고 해도 쑥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려고 하는데 유행병 때문에 더 못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해결돼서 더 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반반이에요. 이 불확실성을 기본으로 두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던 방식 가지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중적 뉴노멀 시대의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저성장, 경제적 불확실성, 위험의 불확실성, 지구적인 사회 변동, 그다음에 새로운 지구적 질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게 점점 우리는 앞이 깜깜한 오리무중 같은 그런 데서 사는 거죠. 안개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고 우리 자신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제3의 자리로 갈 거다. 간단하게 말하면 비대면 사회예요. 요즘 주문할 때 보면은 되게 거리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비대면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비대면 사회의 특징들이 어떤 거냐?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연결되고 온오프라인의 중첩 공간이 생기고. 요즘 그 TV CF 중에 그런 거 있어요. 100사람의 사람들이 함께 통화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서 방송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 카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거기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통신사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SK텔레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20분 거리에 여러분의 사무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SK텔레콤 본사가 지금 저기 청계천에 있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 안 와도 되겠다는 거예요. 판교의 IT 쪽에 이제 그 CEO인 그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크게 했던 일이 1,000명의 직원이 이제 머물던 건물을 1,500명이 머물 수 있는 건물로 옮기는 일이었거든요. 올해 이제 옮기셨어요. 근데 이제 재택근무한다고 사람들 다 이렇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한 300명 안짝에 되는 뭐 임원급들 사람만 이제 거기 모이고 나머지 되는 분들은 다 재택근무를 시켰어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게 멀쩡해요. 그분이 얼마 전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뒤통수 보고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일한다라는 생각이 나에게 된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한테 잘해주는 것이 좋은 사무실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나는 이제 더 큰 건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 대면하지 않더라도 더 깊이 코이노니아 할 수 있고, 사실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뭐 다른 이유로 다른 회사로 다 전직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1,500명 되는 사람들을 더 이제 한 식구처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더 고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부동산에 애쓰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겪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신뢰도 변화인데요. 그게 기본이 0에서 이제 파란색 쪽으로 가면 좋은 거예요. 그게 플러스 값이에요. 제일 앞쪽에가 뭐였냐면 질병관리본부가 75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관리본부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들 72, 그리고 가족이 67. 그러니까 내 가족은 믿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것도 자긍심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53. 그 다음이 친척. 청와대가 29, 정부가 27. 그리고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21. 그러니까 전부 다 플러스 값이에요. 여기까지 좋지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 대한 11. 그리고 지방정부가 3. 근데 이 빨간색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민주당. 그 다음 확 떨어져요. 국회가 마이너스 33.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신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낯선 사람. 낯선 사람이 마이너스 36이니까 국회는 낯선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낯선 사람보다 더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관들이 몇 개 있어요. 언론 마이너스 45. 언론보다 하나 작은 게 마이너스 46이 종교기관. 그리고 마이너스 56까지 내려간 게 미래통합당. 이렇게 됐어요. 이게 KBS하고 시사인하고 조사한 거거든요. 뭐 딴 건 필요 없이 종교기관이 이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신뢰도가 마이너스 46이에요. 사실 어때야 정상입니까? 이런 위기가 터졌을 때.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정치나 언론이나 종교기관에 대해서 플러스 값을 가질 수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일반적인 신뢰도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야, 잘못된 조사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조사 받으면 언놈이 설문을 설계해서 저따구로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해요. 아무리 설문을 잘 설계해도 저 마이너스 값이 플러스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제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홀로 사회고 이중적 누노말 사회고 비대면 사회에서 그럼 교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따 토론들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면 큰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이야기들은 짧게 잘라서 보시면 좋아요. 교회는 하면 성경 안에 대표적인 은유가 있죠. 신약 성경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은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신부, 4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이 독특한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식사 시간에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1세기 때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안엔 이방인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고, 야만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의 가족처럼 있었어요. 그러니 이걸 설명해 줘야 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가족인 건 맞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다, 일반적인 가족이 아니다. 근데 그 당시 1세기 때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결혼하면 됐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가족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양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의 가족이 된 거다. 이게 정체였어요. 그럼 우리의 신분과 정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는 거예요. 신약 성경 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크게 3가지로 나와요. 실제 예수님의 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 역사적 예수인 그 몸.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에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어떤 한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유대인이 되어버리셨어요. 스스로 역사 안에 들어오세요. 유대말밖에 못 쓰시는 분이 돼버렸어요. 한 곳에 계시면 그곳에 밖에 있을 수 없는 분이 되셨어요. 실제로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철저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우리는 그걸 역사적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 사람으로. 그래서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투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짓을 기억하는 우리의 선배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예수님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여보세요? 안 닮았죠?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1세기 때 유대인이고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달리 몸을 갖고 계셨다고요. 근데 그 몸의 그 은유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적인 어떤 특정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성찬의 의미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피가 되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나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분이나 21세기 지금 2020년 대한민국 서울, 특별히 여기 무슨 동이죠? 신길동. 신길동에서 그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저 3층 맞죠? 3층에 있으면 2층에 있을 수 없어요. 2층에 있으면 3층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예요. 이 교회가 여기 있다면 이 지역사회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들어서 미국에 갖다 놓으면 전혀 다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강조하는 성경 속의 교회에 대한 은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은유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2020년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있는 이 서울시 하나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또 그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통로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질문하셔야 돼요.
큰 질문이 아니라.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성육신적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 양육은, 전도는, 그러면 이런 나홀로 사회, 이중적인 뉴노멀 시대, 비대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교제, 그 다음에 양육과 전도는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어떤 좋은 것들을 다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바뀐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런 거죠. 야, 이런 논의해봐야 한 3년 지나가면 바뀔 텐데 꼭 논의해야 돼. 아니요, 3년 뒤에 또 달리 논의하면 돼요. 우리 몸은 지금 여기 있어요. 2020년에 있다고요. 토론하실 때, 나눔을 가시실 때 그 틀 안에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주 큰 이야기 하시고 원론적인 이야기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실제 연결되어 있는 이 몸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박스를 친 게, 저는 그냥 제 상식으로 알기로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뭐 지교회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계셔서 교회 이름이 다 다를 거라 그래서 그냥 박스를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은 뭐 성락 개혁 전체에도 있겠지만 본인이 맡고 계신 팀 있잖아요. 청년부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청년부만 생각하세요. 몸이란 특징이 뭐냐면 왼손은 왼손이 뭐 역할을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왼손이 자꾸 있잖아요. 오른손 뭐 해야 될지 이야기하면 오른손이 짜증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몸이란 게 그래요. 각자가 자기의 몫을 먼저 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 지금의 맥락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시는 건 저 이제 끝내라는 뜻 같아요. 4분 지났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할 게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성육식적인 교회가 될 건가와 함께 개인이 어떻게 성육적인 삶을 살 건가인데, 여러분들이 지도자고 목회자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회자이고 사역자인 내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적으로 사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그 삶이 실제적으로 사는 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면 그것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보일까? 그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의 선택이에요. 이제 20분 동안 뭐 토론하실 때 한 30분 하시나요? 20분? 토론하실 때, 그래서 나는 내 위치에서 이런 선택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 플랜이 있어야 지금의 문제의 해결책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취합되고 정리될 때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들고 있는 망치가 유일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잘못되면 젊든 뭐 경험이 많던 꼰대가 됩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야기 드렸잖아요.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물, 사람, 사회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들 수도 없고 뭐 인터넷 같은 사물도 만들 수 없고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도 이 세상이 좀 바뀌어요. 리더의 역량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나의 선택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나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이 사회, 그러니까 개혁 성락이라는 이 사회도 어떻게 바뀌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같이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차치해 두고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 그리고 누군가 성공한 방식들을 그대로 가져서 사용을 하는 걸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부분 혹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끝낼게요. 지금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한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위험의 바깥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위험의 안쪽에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위험 사회의 팬데믹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나 지금 이 예외 없이 이 팬데믹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 앞에 다 공평하죠. 그런데 불평등해요. 약한 사람인데 굉장히 안 좋은 형태였어요. 그래서 노년층이나 또 아주 어린 나이에 있거나 아니면 돌봄을 받을 수 없었던 저개발 국가나 이런 쪽에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위험 안에 있지만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덜 피해를 받잖아요. 모두가 위험의 안쪽에 있는데 그러나 위험의 불평등도 있다. 그 말은 우리 사회 안에서도 기존에 돌봄을 받지 못했던 층에서 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면사로서의 팬데믹이다. 이거는 잠시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한동안 유지되고 더 강화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위험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배하는,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다. 이것을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선택과 집중. 그래서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 팀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준비된 것도 다르고 쓸 수 있는 도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팀에 필요한 최적의 것을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먼저 준비하시면서 가야지, 흔히 우리가 큰 답, 예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큰 계획을 세워서 가겠다. 지금 그러기에는 지금의 그 상황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난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을 잘할 수 있는 2020년의 해결책 혹은 2021년의 초반의 해결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리더들이 끊임없이 이 상황 속에 가장 좋은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세에는 영웅도 나타나지만 거짓 예언자들도 많이 나타나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들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가장 잘 아는 건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속에 있는 지혜들을 잘 꺼내셔서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함께 발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